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마음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토론토는 날씨가 무척 좋아졌습니다. 한 달 내내 거의 비 오고 매일 구름 끼다가요. 오늘은 갑자기 여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천지가 놀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민들레가 온 천지를 다 뒤엎고 있어요. 올해 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는데 민들레가 진짜 온 잔디를 다 덮고 있고요. 커뮤니티에 가보면 엄마들이 정말 민들레 뽑느라고 허리 다 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민들레가 항상 골칫거리긴 한데 이렇게 많이 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온 사방이 노랑노랑하면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일어났나요? 좋은 사람 많이 만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무 빨리 지나가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책 같이 나누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고 행복한 시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제가 34살 때입니다. 당시 저는 레지던트 수련이었는데 어느 날 저는 제 정신분석의를 앞에 두고 소파에 누워 자유연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입양아로 자란 성인들이 친부모 찾는 일을 두고 토론하는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정신분석의가 제게 그들의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친부모를 찾겠다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그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입양하라는 건가요? 그래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죠?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시 저와 별거 중이던 아내의 심리치료사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위반하고 한 파티에서 제 정신분석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 박사는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금시초문이던 제 정신분석의는 이렇게 대답했고요. 그런 말은 듣지 못했는데요. 알고 보니 제 아내는 부모님의 친구를 통해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부모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내는 부모님과 그 문제를 두고 상의했고 부모님은 제게 알리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지요. 제 아내는 그 이야기를 자신의 심리치료사에게 했고 그녀의 심리치료사는 제 정신분석의에게 그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제게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런 용기를 내어준 것에 언제나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제야 제 돌사진이 없다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아버지가 사진 찍는 취미를 갖고 계셨는데도 말입니다. 부모님은 시카고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멤피스에서 태어난 것도 이상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그때 잠시 테네시로 전근을 가서 일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을 뿐입니다. 제가 그들의 아들이라고 적힌 출생증명서는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저는 힘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속은 것에 대한 분노와 제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아들이 되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는 아버지의 말 사이에서 오락가락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친부모를 찾아보겠다는 생각에 흥분했고 한편으로는 유전적으로 아버지를 닮을 일이 없다는 사실에 다소 안심했습니다. 해방된 기분과 호기심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입양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만 입양 전 이름만은 정말 모른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멤피스로 가서 변호사를 고용해 제 입양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법원에 의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데이비드 알프레드 포크라고 나와 있었고 생모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제 성씨인 포크는 어머니의 성을 딴 것이었습니다. 저는 테네시 고아원에 버려졌는데 그곳은 부패한 판사와 짜고 법원의 양도 명령을 받아 아이들을 팔아먹는 것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 입양기관은 전국의 부잣집에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해 저를 얼마 주고 샀는지 물었습니다. $500라고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였는지 궁금해합니다. 변호사는 자신에게 친부모 찾는 일을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친부모를 찾게 되면 차라리 모르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이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어떤 사실이든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낫다고 확신했죠. 저는 먼저 돌이 될 때까지 저를 키워준 위탁가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주인의 성씨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멤피스의 전화번호부를 뒤적여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0번째쯤 전화했을 때 받은 사람에게 제가 누구인지 말하자 그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가 전화를 했어요. 그 집의 가장은 80살의 노부인이었는데 제가 약 생후 6개월 정도 됐을 때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주유소를 경영하고 자녀들은 대학에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테니시 사투리를 쓰고 보라는 이름표가 붙은 경비복을 입은 제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가족이 전부 모여서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저를 맡긴 생모가 미시시피 벅스버그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벅스버그 전화번호를 뒤져 포크라는 성을 가진 사람에게 전화하기 시작했고 곧 어머니의 자매, 즉 제 이모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정체를 속이고 루스 친구의 아들인데 루스가 어디에 사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머니가 애틀랜타에 살며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애틀랜타에 가서 생모에게 전화한 뒤 제가 누구인지 밝히고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문이 열렸을 때 저를 많이 닮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왔니? 그녀는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학교 교사로 일할 때 한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낙태를 하라고 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거절했고 멤피스로 가서 출산한 뒤 아기를 입양기관에 두고 왔습니다. 그녀는 곧 다시 돌아가서 저를 데려올 생각이었지만 다시 입양기관에 전화했을 때는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스스로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매년 학년을 바꿔가며 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제 어머니는 순간이나마 충실하게 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제가 잘 자란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낳아주어 고마웠습니다. 저는 생부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에 죽었는데 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는 곳을 알아낸 뒤 전화를 걸었습니다. 적어도 이복 남매가 한 명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저의 연락을 받고 기뻐했지만 그녀 역시 입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친부모를 찾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아버지가 같으므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떻게 아들의 존재를 비밀에 붙이고 다시 아이를 입양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딸은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부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기억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을 보면서 죽은 군인을 부모로 둔 자녀들과 같은 심정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그의 눈은 슬퍼 보였습니다. 잠시라도 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의 정열이 빚은 실수에서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를 사랑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에게 평화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진실과 맞서는 것은 그래서 종종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두렵다고 해서 진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가릴 수는 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또렷하게 살아나기 때문에 진실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 진실이 현재의 모든 안정과 평안을 흐트러뜨릴 만큼 무섭고 엄청난 것이라 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혹한 현실과 싸워나갈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진실과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정면 승부를 펼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욱 강하고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뒤늦게서야 깨닫고 그렇게 되죠. 길을 잃은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살아갈 힘을 준 베스트셀러 16년 만에 다시 발간된 이 책이 우여곡절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독특하면서도 진실한 울림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지혜 이렇게 지혜 이런 목차로 여러 가지 지혜들을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이 책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의지와 행동의 힘인 것 같아요. 결국 나에게 일어난 일은 대부분 나에게 책임이 있고 그 모든 변화는 현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 말이 저에게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리빙스턴이 유언장이나 묘비명을 써보면 삶의 유연함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또 자신의 유한함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삶을 긍정하게 된다는 뜻일 텐데요. 또 유머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여기서 얘기해주고 계세요. 완벽주의자나 진지함에서 벗어나서 상황을 비틀어가고 거기에 유머를 더할 때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한테 그것도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지혜를 갖고 계신가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묘비명도 생각해보고 또 유언장도 한번 써보면서 우리 인생의 힘든 고비고비에 나는 어떤 지혜를 갖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지도 못했던 축복이 막 쏟아지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웃음꽃이 막 피어나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응원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마음이었습니다.